이 헤리티지 재단은 미국이 내세울 만한 보수 싱크탱크의 대표적인 이 정책 파운데이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미국에는 수 없는 민간 싱크탱크들이 있죠. 국가의 내셔널 인터리스트, 국가의 가치나 이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들만을 생각하는 공익집단이 있는 거죠. 민간 공익집단이죠. 이건 돈 받고 정부로부터 뭐 이렇게 보조받는 그런 어떤 집단이 아니고 국가나 정부나 내각으로부터 어떤 그 자유권을 침해당하는 그런 어떤 또 보조를 받는, 우리나라는 시민운동 한다 그러면서 정부로부터 다 보조받고 뒷돈 받고 그거 가지고 운영하면서 정권 나올 때마다 그 정권 편에 서서 시민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그 정당이지, 그게 시민 정당이지, 이게 네임만 그렇지 자체가 한국은. 근데 이제 미국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세계적인 싱크탱크가 이제 브루킹스가 있고 또 중도 보수라고 할 수 있는 세계적인 싱크탱크들은 많이 있는데 CSIS 국제전략문제연구소 같은데 그런 이제 보수의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이제 헤리티지 파운데이션인데 소위 말해서 여기에 주 고객들은 미국의 정부의 그 중요한 요직에 있는 정책 결정자들, 국회의원들, 또 공공 업무를 전담하는 그 행위자들, 그런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좋은 정책 지침과 비전과 자료와 또 간행물과 아이디어와 이런 것들을 공급하고 또 공급받고, 근데 그거 아주 정부에 조금도 구속되지 않는 그런 어떤 그 공공이익을 추구하는, 국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보수 대표적인 싱크탱크가 헤리티지 재단이다. 만일 이제 보수당 정권이 집권을 하게 되면 사실상 여기에서 제안을 하거나 제출을 하거나 그런 프로포절 정책 같은 경우를 거의 정부 정책에 반영을 하는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고, 또 중요한 인물들을 데려다가 또 기용을 하기도 하고, 또 과거 정부에서 일을 했었던 보수 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와서 또 민간 연구기관에 들어와서 다시 자신들의 경험을 토대로 책을 써서 보수의 가치를 더 확장시키는 그런 어떤 역할들을 많이 하기도 하고, 그래서 헤리티지 재단이 사라지지 않는 한 미국의 보수의 가치는 죽지 않을 것이고 보수의 이념은 계속 불꽃을 피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표를 얻을 수 있는 정책은 실용성이 없고 현실성이 없고 또 정책이기에는 좀 무리다, 언밸런스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이 없고 실현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런 파퓰리즘을 추구하느냐. 지금 내가 당선되어야 되니까. 이게 더 급하거든. 왜 대통령 선거에 나왔나? 당선되기 위해서. 정당의 목적은 뭐냐? 정권 찬탈, 권력 획득, 집권. 민주주의에서는 표가 수의 독재인데,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다수결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수의 독재, 뭐 이런 이야기를 tyranny of numbers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잖아요. 한 표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 제로섬 게임에서는 예를 들어서 41.5%로 지시고 내가 41.5.5%로 제가 이겼어요. 그 0.5% 차이인데 all와 nothing에서 winner takes all, 승자가 100%를 다 갖게 되는 거야. 그게 파퓰리즘은 그럼 뭐냐? 민주주의의 제도와 범위 내에서, 조건 안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서, 대중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홀리는 거죠. 베이트를 던지는 거죠. 미끼를 던지는 거죠. 현혹시키는 거죠. 실현 가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 그래야 그들이 표를 찍거든. 그런데 이 집권하고 난 이후에 그 파퓰리즘을 내세워서 그 정책을 폐지하면 국민의 지지 기반이 등을 돌립니다. 배신의 대통령으로 낙인 찍혀서 페이퍼스톤, 소위 말해서 종이돌을 던졌던 그 지지자들이 집권 후에는 그래? 너가 사기꾼이었어? 나 저거 반대. 등을 돌려요.
그럼 등을 돌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국정을 대통령이 힘있게 이끌어 나갈 수가 없죠. 그러면 그 대통령이 있으나 마나죠. 그런데 파퓰리즘 민주를 알면서도 그 정책을 던져서 재정이 바닥이 남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 정책을 집행하고 실현했을 경우에는 베네수엘라가 되는 겁니다. 디폴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지도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거 참 그 후임 정권, 후임 대통령들이 관심 있게 정말 들어야 될 내용인데,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40년 동안 민주화 투쟁을 하시면서 같이 감옥을 가고 가택연금을 당하고 고문을 당하고 사선을 넘기는 그러한 충신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민주화 투쟁 시절에는 그분들만큼 투쟁을 잘한 사람도 없죠. 미국이 비근한애지만은 빈라덴을 생포했어요. 오바마 대통령이 어떻게 빈라덴을 사살하고 생포하고 다 해서 하는가를 다 보지 않습니까? 보셨죠? 그 빈라덴을 미 펜타곤에서 잡고 나서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그냥 형형화 시켜서 잿더미로 어디 있는지 모르 물에 그냥 어디 사라져 버렸다. 형체 자체가 아예 빈라덴이라고 하는 그 가치나 그 사람의 상징 자체를 아예 생각하지를 못하게. 그래서 그 상징적인 존재가 그만큼 중요한. 반독재 민주화 시절엔 김대중 상징적인 존재였죠. 그런데 그것에는 전문가지만 집권을 했어. IMF를 극복해야 되고 대한민국에 이제 2만 5천 불 시대에 세계 강대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거리의 정치인들이고 돌멩이만 던지고 투쟁만 하고 싸움만 하고 고함 치르고 멱살 잡고 독재 탄압하면은 맞고도 다시 일어서고 그런 건 잘 할 수 있는데 청와대 모든 수석들이 집행하는 정책을 총괄 종합적으로 대통령한테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고 설득해서 하나의 정책으로 딱 내세웠을 때 그런 소화 능력이 있습니까? 그걸 본인들도 알아야죠. 지도자 리더의 최고의 안목은 사람을 쓰는 영인술입니다. 자기가 다 알 필요 없습니다. 이게 10살짜리라 하더라도 이 친구가 여기에 베스트 적재적소의 인물이다. 그러면은 과거 3, 40년, 50년 동안 고생한 거, 투쟁한 거 다 알지만 그 친구한테는 거기에 맞는 역할을 줘야 되겠죠. 대신 마음은 계속 주고 결국 국가 최고 통치자가 지금 나에게 필요하고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적재적소의 인재가 어떤 사람인가를 잘 간택해서 쓸 수 있는 통찰, 눈을 갖고 있느냐 그렇지 않냐. 보훈 인사를 만일 그 자리에 해버리면 그때부터는 국가와 정부와 정책은 무너지고 대통령은 실패한 대통령으로 수직 하락, 바로 그렇게 된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봤을 때는 인사의 원칙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우선 피고용인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이 분야에는 내가 천재적인 재질을 갖고 있고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달란트가 있고 본인이 마음에 들어야 되고 만족해야 된다. 그게 첫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는 쓰는 사람이 국가의 그 분야는 저놈이 최고야. 그 인물을 내가 집권하면 여기에 꽂아야 되겠다. 쓰는 자가 만족해야 됩니다. 세 번째 만족은 그 인사를 보는 제3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일반 국민들, 평균적인 제너럴 위를 갖고 있는 집단 지성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만족해야 된다. 이 세 가지의 만족을 이루어져야 된다. 쉽지 않죠. 예술입니다. 네. 한 분은 이제 또 할리우드에서 활동을 했는데 한 분은 법조계에서 활동을 했다고. 한 분은 엔터테인먼트의 스피릿을 갖고 있었는데 한 분은 리걸 마인드가 아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리버럴하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룰업으로 공적과 이 어떻게 보면 자유분방한 그런 환경 속에 자랐는데 두 분 다 정치 경험이 없다는 것이 이제 공통점이고 정치로부터는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레이건 대통령은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 등등을 하면서 15년 동안 대통령을 준비를 사실 해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레이건 대통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공했었던 것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수 기간을 2개월 동안 가장 성공적으로 보낸 대통령. 두 번째, 가장 인사를 잘했던 대통령. 최고의 제임스 베이커부터 시작해서 에드윈 미즈까지, 캐스퍼 와인버그까지, 당대의 슐츠까지, 국무장관까지 당대의 최고의 인재들을 그 분야의 최고하는 전문가들로 진을 쳤다는 거. 그것 때문에 레이건 대통령은 지금 미국 대통령 가운데서 인기 투표를 하면 항상 랭킹 1, 2, 3위 안에 들어가는 역사적인 대통령으로 나올 수가 있었는데 레이건 대통령으로부터 벤치마킹을 한다면 윤석열 대통령은 레이건보다는 훨씬 더 제가 봤을 때는 퍼블릭 스피릿이 강하고 또 정치적 순발력도 아주 강하고 학습 능력이 아주 뛰어나고 검찰로서 영장 집행을 많이 해보고 범죄를 쫓아보는 순발력이나 그런 어떤 그 판단력이 굉장히 기민한 부분이 정치에 아주 잘 어필되고 적용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본 모습을 잘 모른다. 심지어 민주당까지도,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달란트를 전혀 모르고 쓴 것 아닌가. 그런데 외유 내강이지만 한번 결심을 하면 굽힘이 없고 손해보더라도 간다. 그러면서 일을 이루는 그 뚝심을 제가 옆에서 봐왔는데 여기까지 온 윤석열 후보의 능력은 단기 필마로 혼자 온 겁니다. 그것을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다 헤쳐온 겁니다. 얼마나 많은 난관이 있고 가시밭이 있고 폭탄을 던지고 수류탄을 던지고 지금도 난립니까? 지금도 이 당이 받쳐주지는 못합니다. 이 뚝심의 리더십을. 그래서 저는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후보의 그 개인적 리더로서의 잠재력을 많이 지금 못 보고 있거나 오판을 하고 있거나 간과하고 있다. 저는 그걸 확실하게 느꼈고 윤 후보가 성공하는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그 레슨을 레이건으로부터 많이 받는다면 인수위 기간 두 달 동안을 성공리에 보낼 수 있어야 된다. 아주 이 두 달을. 두 번째, 주변의 참모와 내각과 인사를 대한민국 당대 최고의 인재들로 진을 치라.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때 윤석열 리더십과 윤석열 대통령은 성공하는 대통령으로 남을 수가 있다. 그런데 만일 여기서 사적인 흐름으로 이렇게 빠져버리면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리스키하다. 그 말씀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굉장히 그 중요한 이야기고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가장 극복해 나가야 될 큰 짐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을 반대 진영은 굉장히 지금 호시탐탐 우리가 정권을 빼앗겨도 다시 우리가 되찾아올 수가 있다. 그런 어떤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거대한 바리케이드죠. 저는 정권 교체한 이후에 뒤에서라도 이제는 한번 이쪽 진영에서 정권을 잘 운영해 나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협조해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여기서 차마 오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이제 그 전문가들한테 그때 돼서 이제 어떻게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어 나가고 의회와의 관계를 매끄럽게 끌고 나가면서 그들의 반대를 협조로 돌리면서 또 그들이 반대가 끝까지 있다 하더라도 그걸 극복할 수 있는 노하우와 전략과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다 자신이 있습니다. 후보도 제가 봤을 때는 상당 정도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선거를 통해서 또 국민들이 또 힘을 딴 데로 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방법들은 여기서 말할 수 없지만 아무튼 걱정 안 하셔도 잘 하실 거다. 그래서 이제 후보가 좋은 인물들, 그 분야의 전문가, 최고 가는 베테랑들을 레이건처럼 써야 된다라고 하는 말은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만일 아마추어들을 데리고 쓰거나 그 전혀 문외한인 사람을 데리고 쓰고 그러면은 그냥 망하는 거죠. 못 가는 거지. 의회에 딱 블락에 갇혀서. 제가 봤을 때 국내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그 프라이머리 어젠다로 삼아야 될 것은 코로나입니다. 이게 IMF 못지않게 지금 우리나라의 국난이자 세계 재난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어떤 나라보다도 지금 그 국가 경쟁력을 빨리 키워서 확보할 수 있는 길은 코로나를 안정적으로 빨리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나라야 된다. 그래서 모든 국가의 시스템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정상적으로 작동되는 게 불가능해졌습니다. 정상화를 비정상적인 abnormal society를 normal society로 이게 터닝 시켜야 되는데 이게 경제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때문에 모든 게 다 갇혀 있지 않습니까? 국가의 지금 restoration, 회복의 첫 번째 해결해야 될 문제는 코로나로부터 가장 빨리 탈출하는데 성공하는 나라.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이걸 가장 안정적. 그래서 K-방역이라고 하는 게 세계 모델이 될 수가 있다. 지금 문재인 정권이 너무 무능하고, 그래서 지금 이 K-방역이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의 그 코비드-19이라고 하는 이 코로나의 위기 상황에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빠르면 8대 강대국, 더 빠르면 5대 강대국으로 치솟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 위기 속에 그 기회를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한심한 정권이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한미동맹이 많이 약화됐는데 이 미국과의 동맹 강화를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를 시켜서 지금보다는 훨씬 더 군사안보 동맹에서 반도체 동맹, 바이오 동맹 할 것 없이 경제 동맹으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야 된다. 그 두 가지가 가장 크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DJ 정부 때는 DJP라고 하는 연합정부, 소위 말해서 JP와 또 박태준, 포항의 박태준 총리까지 국민 대통합을 지향했고 지역 대통합을 지향했고, 그래서 이제 또 이념을 넘어선 그런 어떤 통합을 지향했습니다. 물론 가장 큰 것은 JP를 끌어들여야 이 수적 열세를 만회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큰 정치적 전략적 사고였지만, 이제는 새로운 통합의 정신, 화합의 정신, 지역 분열의 정치를 끝장내자라고 하는 그런 모험을 하지 않았으면, 그런 어떤 그 역사와의 승부를 걸겠다라고 하는 그 결단을 하지 않았으면 그게 불가능합니다. 만일 제가 집권하기 전에 이 책이 담고 있는 내용들을 다 알았더라면 여당과 야당 간의 의회에서의 갈등 마찰이나 이런 어떤 부분들을 언론과의 정부와의 갈등 마찰이나 또 부처 간에 보다 협력적인 유기적인 그 협력 관계를 좀 매끄럽게 더 이끌어낼 수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의 정부들은 좀 그렇게 이 책을 좀 잘 숙지를 해서 그렇게 좀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저하고도 관계가 좋고
학교 동문이기도 하고 서강대학교. 또 외통일을 저하고 같이 함께 항상 했었습니다. 뭐 그렇게 그 프렌들리 좋은 그 관계를 유지해 왔었죠. 그리고 그분이 대통령이 된 것에 저 나름대로 역사적인 의미,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의미를 부여한다면 미국의 민주주의는 200년의 역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여성 대통령이 나오지 못했는데 우리는 불과 75년 만에 여성 대통령이 나올 정도로 상당히 그 정당 정치 리더십을 발휘할 때는 잘 해줬고 그래서 선거의 여왕이라고 불릴 정도로 나름의 정치 리더십을 보여줬죠. 그런데 실패한 원인을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달라진 한국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했다는 것.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의 그 당시에 대통령 됐을 때 사고는 제가 봤을 때는 70년대 새마을 운동에 머물러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많이 노력하려고 애를 쓰는 거지만 청와대에 대한 이해, 국가 정부와 의회와의 관계, 여야 간의 관계, 대통령과 정책 참모 비서들과의 그 관계, 공무원들과의 관계, 이 모든 것이 이미 수평적인 관계로 업사이드 다운이 됐는데 올디시한, 클로즈드 마인드였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나 그 조국이나 이 현 정권을 보면 거기는 또 80년대의 택시기사 내지는 니물리안 행진곡 시대에 딱 갇혀 있는 거죠. 그 박스권으로부터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고. 어떻게 보면 거기는 또 80년대 운동권 사고에 갇혀가지고 운동권 사고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반외세, 친주체거든. 그게 주사파죠. 그렇게 실패한 국가의 모델을 갖다 여기다 심어대려고 그러는 거죠. 북한식 공법으로 건물을 짓자 그러고 북한식 주체공법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하자. 어떻게 보면은 참 암울하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그것도 모자라서 반외세니까 15세기, 16세기 반일을 외치면서 일제 식민지를 리마인드화 시키고 이게 지금 이 3만 불 시대 2030 이 글로벌 아이들한테 이게 전해지겠어요? 저게 지금 무슨 도깨비 신나라 까먹는 소리야. 왜 저러지? 이러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인사의 실패죠. 그 역시 이제 그것도 역시 권위주의적인 어떤 마인드셋이 돼가지고 비서실장부터 참모들부터 막 들락날락 하면서 모든 정책 토론을 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이야기하게 하고 백가쟁명이 돼야 되는데 바깥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른다. 인사의 실패. 결과적으로 이게 이제 마인드셋이죠. 과거에 잡혀버린 마인드셋.